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 천하의 어머니가 된 여인, 이름 없는 노비에서 만인이 경외하는 전설이 되기까지. 믿어지십니까? 무려 38년 동안 한나라의 후궁을 지배했던 최고의 권력자가 사실은 천한 노비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위자부에게는 뒷배가 되어줄 가문도 손에 쥐었던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비단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그 이면에 감춰진 강인한 의지뿐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술을 따르던 소유물에 불과했던 그녀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일으킵니다. 노비였던 가문을 왕족과 장군으로 격상시켰고 한나라를 괴롭히던 흉노의 위협을 뿌리 뽑았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정점에서 왜 이 현숙한 황후는 스스로 차가운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그녀는 태생부터가 비천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위오는 평양후의 가문에서 일하는 노비였고 위자부 역시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는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그녀의 출신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천한 소녀의 몸 안에는 훗날 한나라의 군사적 운명을 바꿀 거대한 가문의 혈통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신분이라는 굴레에 갇힌 채 평양공주의 집에서 노래를 배우던 위자부에게 운명은 머지않아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주인인 한무제와의 만남은 그녀의 비천한 삶을 역사의 중심으로 이끄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위자부는 성인이 되자 황제의 누이인 평양공주의 집에서 가녀가 되었습니다. 당시 가녀란 손님들에게 노래와 춤을 선사하는 예인이자 때로는 신분이 높은 자들의 시중을 드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위자부는 매일같이 화려한 연회장에서 춤을 추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다른 평온함과 절제가 있었습니다. 평양공주는 야심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인 무제가 첫 번째 황후 진아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지 못하고 황후의 오만함에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무제에게 새로운 여인을 소개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전국에서 뛰어난 미녀들을 모아 교육했습니다. 위자부 또한 그 운명의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부는 다른 미녀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이들이 화려한 화장과 자극적인 향기로 황제의 시선을 끌려 할 때 그녀는 오히려 정결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비단처럼 부드럽고 칠흑처럼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드디어 기원전 139년 봄, 폐수에서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한무제가 누나인 평양공주의 집을 방문합니다. 공주는 미리 준비한 10여 명의 미녀를 황제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취향을 가진 젊은 황제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무르익고 가녀들이 들어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황제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수많은 여인 사이에서 유독 독보적인 기품을 내뿜는 여인, 바로 위자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청아했고 춤사위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절도가 있었습니다. 무제는 그녀의 평온한 눈빛에서 궁궐의 암투에 지친 심신을 치유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제는 옷을 갈아입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일어났고 평양공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자부에게 황제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의거, 즉 황제의 이동식 탈것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독대하게 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무제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기록한 위자부의 전설적인 입궁 서막입니다. 평양공주는 위자부를 황궁으로 보내며 그녀의 등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가서 황제의 총애를 받거라. 만약 부귀하게 된다면 나를 잊지 마라.
하지만 궁궐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위자부가 입궁하자마자 마주한 것은 첫 번째 황후 진아교의 서슬퍼런 질투였습니다. 진아교는 무죄가 황제가 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고모 관도공주의 딸이었기에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위자부는 입궁 후 1년 동안 무죄를 단 한 번도 알현하지 못한 채 수많은 궁녀 중 하나로 방치되었습니다. 가녀 출신의 위자부에게 궁궐은 평양공주의 집보다 훨씬 더 춥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소용돌이치는 궁궐에서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벌써 꺾였을 시련이었지만 위자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위자부는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비천한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언젠가 올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입궁한 지 1년이 지나고 궁궐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총애를 받지 못하는 궁녀들을 내보내는 출궁 심사가 열렸습니다. 위자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보여준 그녀의 눈물은 황제의 마음을 다시 되돌렸고, 이는 위자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위씨 가문이 제국의 핵심 세력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후궁을 넘어 질투와 암투가 가득한 궁궐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소첩은 이곳에서 폐하께 짐이 될 뿐입니다. 부디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녀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슬픔과 겸손함이 묻어나는 그 모습의 무죄는 1년 전 평양공주의 집에서 느꼈던 그 애틋한 감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황제는 그녀를 내보내는 대신 그날 밤 그녀를 다시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이 위자부 인생의 진정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는 자식이 없던 무죄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위자부가 황제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그녀의 가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그녀의 남동생 위청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위청은 평양공주부의 기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아교 황후의 어머니인 관도공주는 위자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에 눈이 멀어 위자부를 위협하기 위해 그녀의 남동생 위청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청은 친구 공손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했고, 이 소식을 들은 무죄는 진씨 일가의 전횡에 분노하며 위청을 황궁의 시중으로 발탁하고 위자부의 가족들에게 대대적인 관직을 하사합니다. 비천한 노비 가문이었던 위씨 일가가 제국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자부는 자신이 받은 총애를 가문의 권력을 휘두르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동생 위청에게 항상 겸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올라온 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위자부를 평범한 후궁이 아닌 제국의 어머니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부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한무제에게는 축복이었으나 황후 진아교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진아교는 한무제의 고모인 관도공주의 딸로 어린 시절 금으로 집을 지어 살게 하겠다라는 무제의 금옥장교 약속을 받아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던 가문 출신이었기에 그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진아교는 즉위 후 수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국에서 용하다는 의사를 부르고 수천만 금을 써가며 임신을 시도했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가녀 출신인 위자부가 단숨에 황제의 아이를 갖게 되자 진아교의 질투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궁 안에서 위자부를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위자부를 독살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위자부는 이 폭풍 속에서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그녀는 황후의 괴롭힘을 무죄에게 직접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낮추고 후궁 깊은 곳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이러한 위자부의 인내심은 무죄의 마음을 더욱 그녀에게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무죄에게 진화교는 과거의 빚이었고 위자부는 미래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30년 궁궐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진화교 황후가 초복이라는 무당을 궁 안으로 불러들여 무고를 행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무고란 저주를 담은 이형을 땅에 묻거나 주술을 부려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로 한나라 법전에서 가장 엄중히 다스리는 대죄였습니다. 진화교는 위자부를 저주하고 다시 황제의 사랑을 되돌리기 위해 주술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무죄는 이를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무당과 궁녀 등 300여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무죄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황후가 도를 잃고 천명을 어겼다며 진화교의 황후 인장과 제표를 회수하고 그녀를 별궁인 장문궁에 유폐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위자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 무고라는 비극적 테마가 그녀의 인생에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자리, 이제 그곳은 위자부의 차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원전 128년, 위자부는 마침내 첫 번째 아들 유거를 낳았습니다. 무죄는 즉위 12년 만에 얻은 첫 아들에게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천하의 사면령을 내리고 위자부를 황후로 책봉했습니다. 평양공주의 집에서 노래를 부르던 무명의 가녀가 당대 최강대국 한나라의 국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드라마틱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그녀의 책봉은 단순히 한 여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자부의 책봉과 함께 태어난 유거는 곧바로 태자로 지목되었고 위씨 가문은 제국의 제1가문으로 공인되었습니다. 위자부는 황후가 된 날, 자신의 화려한 의복보다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행운 위에 세워졌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후가 된 후에도 진학교의 오만함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검소하고 낮은 자세로 내명부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부가 황후의 자리에 오른 바로 그 해, 그녀의 남동생 위청은 제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변방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북방의 강자 흉노에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죄는 위자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녀의 가문 사람들을 군사 요직에 등용하여 친정체제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위청은 노비 출신이라는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조정의 원로 장군들은 그를 낙하산 장군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29년 위청은 용성전투에서 흉노의 봉오지를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며 모두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이는 한나라가 흉노를 상대로 거둔 역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위자부는 궁 안에서 동생의 승전보를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동생의 전공과 연결되어 있으며 동생의 실수가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 공을 세울수록 머리를 낮추고 병사들을 자식처럼 아끼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청은 누나의 가르침대로 겸손을 잃지 않았고 이는 위씨 가문이 장기간 권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위자부의 가문에는 또 하나의 천재가 숨어 있었습니다. 위자부의 언니 위소아의 아들, 즉 조카인 곽거병입니다. 곽거병은 어린 시절부터 무죄의 총애를 받으며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무죄는 이 영민한 소년에게
직접 병법을 가르칠 정도로 기대를 걸었습니다. 곽거병은 18세의 나이에 표기장군으로 출전하여 단 800명의 기병으로 수천 명의 흉노군을 격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는 위청의 신중함과는 달리 번개 같은 기동력과 과감한 돌파력으로 흉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위자부, 위청, 그리고 곽거병. 이 세 사람은 위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삼각편대를 이루어 한무제의 전성기를 지탱했습니다. 위자부는 안에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위청과 곽거병은 밖에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가녀 한 명이 집안을 일으켜 제국을 구했다라고 칭송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아들 낳기를 기뻐하지 말고 딸 낳기를 기뻐하라. 위자부를 보지 못했느냐라는 노래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38년의 세월, 영원할 것 같던 영광에도 서서히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순리처럼 위씨 가문의 거대한 비극은 황궁의 가장 깊은 구석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위자부의 재위 전반기는 평화와 영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제의 신뢰 아래 서열이 낮은 후궁들을 자애롭게 보살폈고 태자 유거를 총명하고 어진 성품으로 키워냈습니다. 무제 역시 위자부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정무에 지친 무제는 늘 위자부의 처소를 찾아 마음의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거대해질수록 무제의 욕망도 커져갔습니다. 무제는 불로장생을 꿈꾸기 시작했고 점차 신선사상과 주술에 빠져들었습니다. 곽거병이라는 젊은 영웅의 갑작스러운 요절은 가문에 들이온 첫 번째 먹구름이었습니다. 가장 믿음직했던 조카의 죽음은 위자부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 권력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위자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영광이 영원할 수 없음을. 그녀는 태자 유거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황제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나 황제의 의심은 그 사랑보다 깊으니 늘 살얼음판을 걷듯 행동하라. 그러나 태자는 어머니의 깊은 우려를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곧고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06년, 위자부 황후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보가 전해집니다. 평생을 누이해 든든한 버팀목이자 제국의 수호자로 살았던 대장군 위청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위청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자부와 태자 유거를 보호하던 거대한 군사적, 정치적 방패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위자부는 동생의 장례를 치르며 깊은 수심에 잠겼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조카 곽거병을 잃은 터라 이제 조정에서 위씨 가문의 목소리를 대변할 강력한 무장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제는 위청의 공로를 기려 그를 무덤을 곽거병의 옆에 세우게 하고 거창한 시호를 내렸지만 정작 위자부가 느낀 것은 황제의 예우보다는 그 뒤에 숨은 서늘한 공백이었습니다. 위청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 어떤 간신도 위자부와 태자를 함부로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압도적인 전공은 조정의 불만을 잠재우는 강력한 억제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자마자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정적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청이 죽고 난 뒤 한무제는 급격히 노쇠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는 점차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무제는 궁궐을 떠나 감청원 같은 별궁에 머물며 신선이 되기 위한 제사에 몰두했고 조정의 실무보다는 도사들의 감언이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황제가 병약해지고 의심 많아지자 황궁 내의 권력 지형도 급변했습니다. 무제는 자신의 몸이 아픈 이유가 누군가의 저주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 권력을 잡으려던 인물이 바로 간신 장충이었습니다.
장충은 원래 태자 유거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태자는 장충의 강요함을 혐오하여 그를 멀리했고, 장충은 훗날 태자가 즉위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의심증을 이용해 태자와 위자부를 먼저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자 유거는 어머니 위자부를 닮아 성품이 온화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는 부친인 무제의 가혹한 법 집행과 끝없는 전쟁에 반대하며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인정, 알레인청을 펼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태자의 태도는 백성들에게는 지지를 받았으나 무제에게는 자신의 업적을 부정하는 나약함으로 비춰졌습니다. 장충은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무제에게 태자가 폐하의 정치를 비판하며 조속히 즉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했습니다. 무제와 태자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 사이를 장충의 거짓말이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부는 이 위험한 기류를 감지하고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는 지금 병들어 계신다. 어떤 모욕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오직 효심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위자부는 직접 무제를 찾아가 오해를 풀려 노력했지만 무제는 이미 장충이 만든 거대한 의심의 벽 뒤로 숨어버린 뒤였습니다. 기원전 92년, 장충은 본격적으로 무고의 화를 기획합니다. 그는 무제에게 폐하의 병세가 차도가 없는 것은 궁중의 폐하를 저주하는 주술 인형이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무제는 장충에게 정원을 부여하여 궁궐 구석구석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장충은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해 황궁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위자부와 가까운 공주들과 친척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위자부의 딸인 제읍공주와 양석공주, 그리고 위청의 아들인 위항이 주술을 부렸다는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위자부는 자신의 자식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황제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장충의 최종 목적지는 태자 유거가 머무는 동궁이었습니다. 장충은 수색 도중 미리 준비해온 나무 인형을 태자의 처소 근처에 몰래 묻어두었다가 이를 파내는 연출을 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과 노쇠한 황제의 의심은 결국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반역으로 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위자부는 황후로서의 존엄과 결백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슴 아픈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태자가 폐하를 저주하는 인형이 여기 있습니다. 장충의 외침은 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태자 유거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감청궁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려 했으나 장충의 부하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장충은 무제에게 전달되는 모든 서신을 차단했고 황제에게는 태자가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태자는 절망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움직이면 정말 반란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위자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황후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여 태자에게 무기고의 열쇠를 내어주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을 소집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위자부는 무제가 직접 나타나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장충에게 반란의 확증이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장안성 내에서 태자의 병력과 장충의 부대가 충돌했습니다. 시민들은 태자를 옹호하며 장충에게 돌을 던졌으나 무제는 감청궁에서 장안의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무제는 대군을 파견하여 태자의 군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안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태자 유거는 패배하여 성 밖으로 도주했고 장충은 혼란 속에서 태자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원흉은 사라졌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무제는 장안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황후 위자부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사신의 손에는 위자부의 심장을 도려낼 차가운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38년 동안 그녀의 품에 있었던 황후의 인장을 회수하라는 명령서였습니다. 기원전 91년 9월, 장안성에는 슬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황제의 사랑이 담긴 서신을 들고 왔을 사신들이 그날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황후의 처소인 미양궁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제의 엄중한 칙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황후 위씨는 태자의 반란을 방조하고 군을 동원하여 제국을 혼란에 빠뜨렸으니 그 죄가 막중하다. 이에 황후의 인장을 회수하고 직위를 폐하노라. 황후의 인장, 그것은 위자부가 가녀의 신분을 벗고 제국의 국모로 인정받은 38년 세월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제는 자신의 병환이 위자부와 태자의 저주 때문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아들의 군대 소집을 도운 그녀를 더 이상 아내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제에게 위자부는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역적의 수장일 뿐이었습니다. 위자부는 사신의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검고 아름다웠으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한치의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장을 내어주는 순간 자신은 폐후가 되어 모욕적인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가문의 완전한 멸망과 자신의 고결한 삶에 대한 부정임을 말입니다. 위자부는 사신들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 청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38년 전 평양공주의 집에서 무제와 처음 눈을 맞췄던 그 풋풋했던 소녀의 모습은 간데없었지만 제국의 온갖 풍파를 견뎌낸 국모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를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황후로서 누렸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가장 정결한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구걸이 아닌 저항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저항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준 모욕을 거부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하, 소첩은 단 한 번도 폐하를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반역이 된다면 이 목숨으로 그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자부는 조용히 독배를 마시거나 목을 매는 방식을 택해 자결했습니다. 평생을 온화하고 조용하게 살아온 그녀다운 소리 없는 종말이었습니다. 한 제국을 38년 동안 품어온 커다란 별이 장안의 밤하늘 아래서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위자부와 태자의 죽음으로 위씨 가문은 한순간에 무너진 듯 보였으나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살아남은 태자의 어린 손자는 위자부의 인고와 덕성을 가슴에 품은 채 훗날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태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모른 채 장안성을 탈출한 태자 유거는 호연의 어느 가난한 농가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오해를 풀고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장충의 잔당들과 공을 세우려는 탐관오리들이 태자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태자가 숨어있는 곳이 발각되었습니다. 광운들이 집을 포위하고 문을 부수려 할 때 유거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황태자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군사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는 치욕을 겪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겠습니다. 태자 유거의 두 아들 또한 현장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태자의 비와 후궁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가신들까지 모두 처형되거나 자결했습니다. 위자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위씨 가문의 직계 혈통이 단 며칠 만에 장안성에서 깨끗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죄의 분노는 위자부의 친정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위청의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위청의 세 아들은 관작을 박탈당하거나 연루되어 처형되었고, 위씨 가문과 조금이라도 연계된 이들은 모조리 감옥에 갇히거나 효수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흉노를 정벌한 영웅의 집안으로 칭송받던 위씨 가문은 이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역적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장안의 백성들은 밤마다 위자부와 태자의 억울한 죽을 애도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자가 결코 아버지를 죽이려 하지 않았으며 황후가 결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학살의 현장에서 우명은 기적 같은 장난을 칩니다. 태자 유거의 손자이자 위자부의 증손자인 유병이라는 갓난아기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갈 곳은 대궐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멸종령이 내려진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인 이 아기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자라게 됩니다. 제국의 황태손이었던 아이가 이름도 없이 감옥의 구석에서 보리밥을 먹으며 연명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위자부가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남긴 한 서린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이 보잘것없는 아이가 훗날 한나라의 역사를 다시 쓸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위자부가 떠난 미양궁은 유령처럼 적막해졌습니다. 무제는 장안으로 돌아와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했지만 정작 그에게 남은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참혹한 공허함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옆을 지켜주던 온화한 목소리가 사라지자 무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자부의 처소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인장을 회수했을 때에 그 서늘한 금속 촉감이 자꾸만 그의 손끝을 맴돌았습니다. 무제는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장안의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위자부 황후와 태자 유거가 세상을 떠난 뒤 한나라 조정은 거대한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황제의 노여움이 무서워 누구도 그들의 억울함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하지만 기원전 89년 태상황묘의 관리였던 전천추라는 인물이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립니다. 백발의 아버지가 아들의 군대를 쳤으니 이는 황제의 허물이 아니요 간신의 이간질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한 신선이 나타나 태자의 억울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짧은 상소는 무제의 얼어붙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무제는 평소 전천추를 정직한 인물로 여겼기에 그의 말을 듣고 비로소 장충이 벌인 일들을 냉정하게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을 다시 파견하여 철저히 조사한 결과 태자의 처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인형들이 사실은 장충이 미리 묻어둔 것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무제는 장안성 전체가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38년을 사랑한 아내 위자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제국의 미래였던 아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노구의 황제를 덮쳤습니다. 내가 장충 그놈에게 속아 내 손으로 내 심장을 도려냈구나. 무제의 복수는 잔혹했습니다. 이미 죽은 장충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어 형틀에 매닫고 장충의 일가족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몰살했습니다. 또한 태자를 체포하려 할 때 무리하게 군사를 동원했던 관리들과 태자에게 직접 칼을 겨누었던 자들을 차례로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피해 복수도 위자부의 온화한 미소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제는 태자가 자결한 호연에 사자대라는 높은 누각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틈만 나면 그곳에 올라 아들이 도망쳤던 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 귀래망사라는 이름의 연못을 만들어 아들이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위자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비록 그녀의 시신은 이미 감해장된 상태였으나 무제는 그녀를 저주했던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고 그녀의 고결함을 기리는 글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무제의 만년의 반성이라 기록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정복군주가 아내와 자식의 이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위자부와 태자의 죽음은 무제의 통치 철학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리한 전쟁과 가혹한 법 집행이 결국 이러한 비극을 불러왔음을 인정했습니다. 기원전 89년, 무제는 역사에 남을 윤대죄기조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황제가 자신의 잘못을 천하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조서였습니다. 내가 즉위한 이래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여 백성을 괴롭혔다.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농사에 힘쓰며 백성을 쉬게 하겠다. 이 선언은 위자부가 생전에 그토록 원했던 어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황제의 관기를 잠재우고 제국의 방향을 돌려놓은 셈입니다. 무제의 처절한 후회 속에서도 위자부의 유일한 혈통인 증손자 유병인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무제는 태자 일가를 멸족하라는 명령을 내렸었기에 관리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병길이라는 관리가 나타납니다. 그는 위자부와 태자의 인덕을 평소 존경하던 인물로 목숨을 걸고 감옥 안에서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사비로 유모를 구하고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무제는 죽기 직전 장안의 감옥에 상서로운 기운이 감돈다는 보고를 받고 죄수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병길이 문을 걸어 잠그고 황제의 증손자가 여기 계신데 어찌 죽이려 하느냐며 맞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제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 또한 하늘의 뜻이구나라며 아이를 사면하고 황실의 족보에 다시 올리게 했습니다. 위자부의 인고와 병길의 충성이 일궈낸 기적이었습니다. 무제는 기원전 87년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죽기 전 어린 아들 유불능을 후계자로 수며 위자부의 가문이 겪었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비정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진정한 황후는 38년간 제국을 지탱했던 위자부였습니다. 가녀로 시작해 제국의 정점에 올랐고 무고의 화라는 거대한 풍랑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결백을 증명한 여인. 그녀의 죽음은 한 제국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진정한 고결함이 무엇인지를 역사에 각인시켰습니다. 한무제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린 아들 소제가 즉위했지만 위자부의 증손자 유병희의 처지는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비록 황실 족보의 이름은 오렸으나 역적의 후손이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 대신 장안의 시장통과 거친 민가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유병희는 황손의 고귀한 신분이었지만 직접 농사를 짓고 백성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는 증조할머니 위자부가 가녀 시절 겪었던 배고픔을 알았고 할아버지 유거태자가 왜 그토록 백성을 아낀 정치를 하려 했는지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가 한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군 중 하나로 칭송받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74년 소제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고 뒤이어 즉위한 찬그박마저 폐위되는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대장군 곽광은 새로운 황제 후보를 찾던 중 민간에서 영특함으로 소문난 유병희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태자 유거의 손자이자 위자부 황후의 혈통이니 정통성이 충분하다. 또한 민간에서 자라 백성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마침내 감옥에서 자란 아이, 저작거리에서 흙을 묻히며 살던 유병희가 황궁으로 돌아와 제10대 황제 한선제로 즉위했습니다. 이것은 위자부의 영혼이 하늘에서 일구어낸 기적과도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멸족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단 하나의 씨앗이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선제는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의 가문이 겪은 비극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조모 위자부에게 사황후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그리운 황후라는 뜻이 담긴 이 시호는 그녀가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였음을 제국 전체에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선제는 위자부의 묘를 다시 정비하고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역사서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고의 화 당시 억울하게 죽어간 위씨 가문의 가신들과 친척들을 찾아내어 그 후손들에게 관직을 하사하고 토지를 돌려주었습니다. 38년간 제국을 위해 헌신하다 차가운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던 위자부의 영혼은 증손자의 손을 통해 비로소 긴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선제는 단순히 명예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가인 위씨 가문의 상징이었던 강한 군사력과 겸손한 내조의 정신을 통치에 녹여냈습니다. 선제식이 한나라는 위청과 곽거병이 누볐던 북방 영토를 완전히 장악했고 흉노를 축소시키며 제국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선제에게서 위자부 황후의 자애로움과 대장군 위청의 용맹함이 동시에 보인다라고 말이죠. 위자부가 가녀에서 황후가 되며 시작된 위씨 가문의 전설은 그녀의 사후에도 증손자를 통해 제국의 황금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인고와 지혜의 유산은 한나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는 위자부를 평가할 때 그녀의 미모보다 그 영향력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황후로 있었던 38년은 한무제가 대외 정벌에 전념할 수 있었던 안정기였으며 그녀가 죽고 난 뒤 제국은 급격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으나 그녀로 인해 가문이 일어났고 그녀가 죽음을 택함으로써 황제의 관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위자부라는 인물은 중국 역사에서 신분 상승의 상징을 넘어 책임감 있는 권력과 희생적인 모성이 한 제국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자부의 길었던 여정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난한 가녀의 노래로 시작해 황후의 면류관을 쓰고 끝내 자결이라는 비극적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위자부의 삶이 현대 우리에게 던지는 도덕적 교훈과 인간적 고뇌, 그리고 그녀를 기리는 사자대 위에 흐르는 역사의 바람소리를 담아보려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그리고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위자부의 최종 결론이 공개됩니다. 위자부가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던 평양공주의 집도, 아들을 위해 군을 동원했던 미양궁의 화려한 정각도 이제는 붉은 흙과 무너진 기단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안의 거친 들판을 지나가는 바람 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숨결이 스며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왜 2000년 전 한 여인의 삶에 이토록 몰입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자부의 삶이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영광과 가장 처절한 고통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으나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위자부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침묵과 인내였습니다. 그녀는 진화교 황후의 질투 속에서도 침묵했고, 남동생 위청과 조카 곽거병이 전장을 누빌 때도 조용히 내조하며 가문의 평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황제의 의심과 간신들의 모략 앞에서도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 죽음이라는 가장 무거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기에 사로잡힌 절대 권력에 대항한 고결한 영혼의 마지막 한거였습니다. 그녀가 인장을 내려놓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순간 한무제의 칼날은 갈 곳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한 여인의 희생이 제국의 폭주를 막아세우고 훗날 증손자 선제의 중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한무제가 만년에 지은 사자대는 이제 형체조차 흐릿해졌지만 그 이름만은 역사에 남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권력을 쫓는가? 무제는 천하를 평정하고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아내와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켰습니다. 사자대 위에서 무제가 흘린 눈물은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느끼는 가장 비참한 후회였을 것입니다. 반면 위자부는 비록 억울하게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사왕으로 남아 영원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사람의 덕과 고결한 성품은 시간을 이기고 전설이 된다는 진리를 위자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위자부의 등장으로 일어난 위씨 가문은 중국 역사를 바꾼 군사적 축이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위청과 곽거병이라는 불세출의 영웅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며 한나라의 영토는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위자부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그녀의 증손자, 선제 유병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자란 그가 훗날 성군이 되어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던 것은 위자부가 겪은 그 밑바닥의 아픔이 핏줄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별이 된, 그리고 끝내 가족을 위해 존엄하게 죽음을 택한 강인한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국 희망은 자라난다. 2000년을 넘어 전해지는 위자부의 치열했던 삶이 오늘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했던 그녀의 넋이 이제는 부디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